허들 넘어 신시장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규제 개선 방향 정책 포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부터 패널 발표와 토론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 좌장을 맡아주실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대학의 광노송 교수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광노송 교수님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자문위원, 또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는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 컨설팅 자문위원회 위원,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광노송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 소개도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의 송영진 과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의 배원길 사무관님이십니다. 계속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의 한경주 책임연구원님 소개드립니다. 네, 다음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엑셀러레이팅실 홍우순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의 김대영 전략기획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 이기칠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스케어 이상환 대표님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텐데요. 소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광노성입니다. 앞서서 이제 그 두 분께서 이제 그 기조 발제를 해주셨고요. 사실 기조 발제를 들으면서 역시 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허인종 교수님께서 보내주셨던 자료를 봤었을 때는 이게 평소에 하시던 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딱 실제 발표하실 때는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 또 현장의 이야기들 아까 사실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일 그 와닿았던 얘기는 이 네거티브 시스템 믿으면 망한다. 그 얘기 사실 저도 주위에서 그런 스타트업들 꽤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그 생생하게 전달해 주셔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인천 TP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도 그 이 스타트업은 속도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면서 그 이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신속 확인 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신속 확인 제도는 지금 정부에서 통계가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제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지만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걸 꼭 저도 이제 다른 데 가서 꼭 전달을 하고 또 어디가 그러냐라고 하면 제가 인천 쪽을 꼭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규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제가 이제 저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일을 같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밖에서는 잘 모르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공무원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압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고 많이 알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다 그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그 부처나 아니면은 그 당사자에 대한 이런 부담 때문에 사실 안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끌고 가려고 하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사회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사회 분위기가 요새 좀 보면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거를 해가지고 도전하기보다는 좀 시끄러운 것은 좀 없었으면 하는 사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러운 것을 막으면서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뭐 규제 관련해서도 특히나 이런 여러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발표는 많이 하지만 실제 나중에 가보면 그리 달라지는 게 없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이 기술 혁신 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보통 혁신 이론에 보면 그 5번째 모델로 해서 그 5차 모델로 해가지고
그 트리플 헬릭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기업하고가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마치 우리 DNA 구조 꼬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긴밀하게 소통을 해가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 레조넌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공진화. 이렇게 우리가 쇠를 땅 치면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 될 때 그 혁신이 잘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뭐 정부가 주도하면 된다. 아니다. 그거는 뭐 시장에서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 결국에는 그 실제 이 혁신 플레이어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그 울림이 있었을 때 그게 잘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규제 개혁도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사실 행사가 굉장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울림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쿠키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더 퍼지고 할 때 이런 규제 개혁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하고 또 오늘 이 행사의 중요성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토론 순서는 그 우리 저 책자 보면 이제 종합 토론에서 네 분의 민간 위원님 그 성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지금 그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민간 쪽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부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부 쪽의 말씀을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 토론은 홍우승, 김대영, 이기칠, 이성원 대표님 이 순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홍우승 그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실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우승입니다. 일단 제 자료를 보면 인상 허들이 저는 이제 저희 센터는 지원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레드바이오 쪽에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청취를 해봤어요, 저희 스타트업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임상 허들이 그러니까 비임상 쪽은 그래도 괜찮다. 근데 임상 쪽에서 굉장히 그 요구하는 식약처의 요구 수준이 되게 높더라.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나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연구자 임상 이쪽에 우리가 허들을 좀 낮췄는데 그 외에 혁신 신약의 경우에는 굉장히 요구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GMP 요구사항도 너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레드바이오 스타트업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니에요. 지금 TRL2, 3 이제 후보 물질을 확보하고 그거를 연구하는 그런 단계인데 거기다 GMP까지 시설까지 얘기가 나오면 도대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임상에 대한 실패를 했을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레드바이오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 임상이 가고 3상까지 가서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 1% 확률인데 1% 확률로 99%는 다 실패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축적된 기술과 인적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집합적으로 나중에 다시 재활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식약처 그 FDA 우리 식약처의 인허가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혁신 신약일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바로 그 인허가 컨설팅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인허가를 받지 마시고 미국 FDA로 바로 가시라라는 조언까지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규제 관련해서도 힘들지만 저희가 그 외에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다뤄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과제. 우리 대부분 이제 교수님 창업이나 아니면 R&D 연구자 출신들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처음에는 정부 과제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정부 과제의 시스템이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더나 같은 사례도 교수가 내가 이 정도까지 진행하면 그 조건으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2년 후에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후속 지원을 받고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가는 지원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다시 재모집 공고 나서 그거 어플라이해서 평가받고 그럼 떨어지면 이제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평가 방식, 이런 식의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제 신청할 때 무슨 엑시 플랜을 써라, 재무 건전성을 써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그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 초기 단계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이제 그 과기부나 이런 데 나온 과제 중에 성과 지표 때문에 굉장히 소수 교수님들, 창업인들한테만 이게 과제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이제 아주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건 좀 시스템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과제 특성상 재료비보다는 사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항목을 바꿔서 이제 바이오텍, 레드바이오 쪽에 굉장히 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자금 조달 시스템인데요. 저희 나라가 아시겠지만 이제 리스크 투자는 거의 잘 안 합니다. 아직 많이 뭐 활성화하려고 이제 중기부에서도 뭐 팁스 투자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VC의 이제 LP들이 누구냐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국민연금 뭐 이런 데들. 근데 1년마다 성과 평가를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리스크 투자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의대 그 미생물학과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창업을 좀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좀 더 잘 이 비즈니스 영역하고 그 학계 영역하고 굉장히 달라서 이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그 비즈니스 영역으로 끌어들였을 때 그 부담스러움,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분 지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혁신 생태계라고 하면,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규제라고 이렇게 보통 해서 나오면은 대개는 식약처나 아니면 복지부 쪽 이런 규제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R&D부터 시작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R&D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있고, 근데 그쪽도 아까 쭉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그 규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명확하게 이게 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제도적인 측면, 뭐 관행적인 측면,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국회에서 있죠. 1년마다 이거 성과 평가를 하다 보니까 벤처 투자들도 아무래도 적극적인 투자를 못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 그건 어디 뭐 법에 적혀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스마트 헬스케어 협회 김대영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헬스케어 협회 김대영입니다. 저희 그 스마트 헬스케어 협회 전신이 실은 유헬스케어 협회입니다. 원래 이제 2020년도쯤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명을 했었는데요. 이전에 이제 유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많았기 때문에 2006년도쯤 이때쯤 해가지고 복지부 산하로 그 서울대 그 병원장님이 그 총 위원장님으로 해서 저희 협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앞에 와 계신 산업부나 복지부 등에서 굉장히 많은 유헬스케어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이런 과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기업만 남아있고 다 죽었습니다. 그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규제를 피해서 미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비즈니스를 확대시킨 기업 이외에는 다 이제 사라진 거죠. 실질적으로 그 기반, 그러니까 유헬스케어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하려면 뭐 개인정보라든가 데이터 이런 부분들과 연결됐기 때문에 실은 의료법에 대한 해결이 그 해결이 없이는 실은 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하고자 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텔레메디신 관련된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실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런 모델을 할 수 있는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신시장을 좀 개척해보고, 그러지도 못하면 실은 파산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결과가 규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 기관이 이제 그 2020년도로 넘어오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AI라든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기업들이 얻어서 실질적으로 AI 관련된 부분들을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들이 병원하고 직접 결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핵심은 뭐냐면 그거는 이제 그 기업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지원 기관들에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관련 부처들에도 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씩 다 책임이 있는 건데요. 실은 그 의료 분야와 관련된 제품 개발에 대한 그 설계 방법론을 보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시장 조사뿐만 아니라 규제 조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실은 어떤 규제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실은 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실은 확인을 하고 제품 개발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쪽은 아시겠지만 보험 수가가 안 되면 그 제품 자체가 팔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실은 그냥 가죠.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조사 없이. 근데 아시겠지만 TP라든가 이런 지원기관들에서는 스타트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제품 개발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파악하고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뭐가 있으니 어떤 부분을 어떻게 회피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언을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부처들도 R&D를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없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제품은 만들어졌는데 보험수가를 받을 수가 없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제품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이 열려 있지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앞에 그 허윤정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의료법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생명윤리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제품을 개발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시장에도 팔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이런 계속해서 사이클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지부의 제도 개선이 없이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쪽 사업을 하려면 미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절대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이 보시면 10억 이하 또는 5억 이하 업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앞서서 우리 앞서서 말씀하셨던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허가를 위한 기술 문서라든가 품질 문서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컨설팅을 해줘서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관련되는 그 R&D 비용을 받기도 실은 저희들이 산업부에 계속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부도 그러니까 실은 전 국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사무관 때인가 사무관 때 인허가 관련된 지원 요청을 하는 걸 들었었는데 지금 국장이 됐는데도 또 듣는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계속 제도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파악하고 기술 지도를 계속 해줘야 되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전문가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 국내 기업,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제대로 그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내부 세팅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허가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도 어렵고 인허가 나온데 보험수가도 어렵고 보험수가 받은 다음에는 아시겠지만 병원에 그 제품 납품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다 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내 인허가 받았으면 다음에 이제 해외 인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또 허들이거든요. 해외 인허가 받았으면 마침 해외 그 병원한테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또 허들이에요. 각 단계마다 모든 데가 다 허들인데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각 기관들이 제대로 그 조화롭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요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조금 팔아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근데 전혀 지금 현재 의료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팔아볼 수 없다면 처음부터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지 않는가. 그래서 경쟁이 좀 어려운 그 업체들의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 산업부에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적으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들이 손쉽게 인허가 받고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지막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스타트업 보면 대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고, 저도 이제 여러 스타트업 있게 경험해 보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규제나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서 이 정도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규제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 아닌가.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를 하는 건데 기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쪽에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규제를 보라고 하는 거는 큰 무리한 기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실리콘밸리 혁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보통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생태계의 힘이거든요. 어떤 생태계의 힘이냐면 스케일업 할 때 어떤 거 하나 성공했는데 그게 나중에 키울 때 거기는 정말 그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노력해서 아니면 창업자가 이렇게 자기 아이디어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본부터 시작해서 자본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노하우들이 다 사실은 붙어서 이렇게 커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게 결국 생태계의 힘인데 아마 우리 이제 이 혁신 생태계를 키울 때도 그런 부분이 더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꼭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 R&D도 그렇고 뭐 모태펀드를 비롯한 투자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도 좀 정부에서 많이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또 우리 산업부에서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따 그거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 바이오 투자 파트너스 이기칠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기칠입니다. 저는 이제 혁신 바이오매스 기업한테 초기 투자를 하는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관련된 일을 했고, 저도 이제 진흥원에서 근무를 해서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나 또는 이제 공감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 2분기부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예, 혹한기, 빙하기, 굉장히 큰 시장에서 공포감이 이제 휩싸인 상태고, 공포감으로 해서 이제 회사가 운영이 안 되고 이제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화가 안 되면 거기에 쏟아부은 저희 사회적인 자원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이거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행정을 하든 규제적인 사람을 넣는 비용 정도보다는 그냥 어림잡아 1000배 이상의 사회적인 비용이 소요될 거라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투자 혹한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안에 바이오 쪽이 제일 심합니다. 예. 굉장히 심해요. 예.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63%라고 하는데 작년 1분기 대비 금년 1분기. 예.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진행이 나가서 투자를 받은 기업은 받는데요. 나머지 신규 투자는 거의 없는 형태로 돼서, 기업분들이 이제 투자를 받으러 오시는 이 내용이나 어프로치 하는 용어 자체가 틀려요. 예. 그러니까 잘해보겠다가 아니고 살려달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아서 굉장히 이제 혁신 바이오스 기업의 현장에 있으면서 저희가 느끼는 그런 어떤 우려감이나 이런 어떤 걱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숨을 못 쉴 정도로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공감대를 되게 많이 형성을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반가운 부분이고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예. 사업성도 보고요. 기술도 보고요. 그 다음에 성장을 어떻게 할지, 어떤 팀이 할지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바이오웨이스 기업한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허가를 제대로 받을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어떤 규정이 적용될지, 그거를 펼치자고 합니다. 예. 그게 거의 한두 번째 정도 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홍성훈 실장님께서 바이오 스타트업 충북의 기업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서 바이오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리스크가 있어서 싫어한다, 그 다음에 혁신 기술일수록 더 꺼려한다. 그게 혁신 기술이면 기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 기간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투자자, 그 다음에 이 대표님 맨 끝에 이제 바이오스 기업 스타트업 하고 계신데,
저하고 이제 대표님하고의 마음이 이제 반대쪽에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쪽에. 왜냐면 오래 걸리시죠. 저희가 그러면 저희 돈은 그 기간을 더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바이오리스 기업은 허들이 많아요. 그 중에 투자 허들도 있어요. 왜? 기간 때문에요. 예. 그러면 그 인허가나 이런 행정적인 내용을 못 넣으면 저희 돈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너무 두렵죠. 예. 그래서 IR을 하게 되거나 자료를 만들면 그 페이지를 펼쳐요. 아, 이거는 사례가 없는데 또 이거는 뉴스에 보면 뭐가 못 넘었다, 뭐 데이터가 있다, 이거는 자꾸 이제 뭐 임상 숫자가 늘어난다, 이런 게 있으면 갑자기 이제 투자로 하는 모인 분들은 표정이나 마음이 쪼그라들죠. 네. 어쩔 수가 없죠. 각자 산업군마다 비즈니스가 있는 건데, 바이오리스 쪽은 특이하게도 그 인허가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높고, 사실 기간 뭐 저희 그 룰에 있는 거 훨씬 더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쪽 업계는 저로서는 뭐 현장에 대한 걸 많이 느끼면서 특히나 제가 이제 좀 여기 참여하면서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뭐 신약이라든가 전통적으로 뭐 이런 산업에 대한 뭐 이런 어떤 글로벌 비중이나 이런 거는 뭐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글로벌하게 2% 3% 정도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한테 특히나 강점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AI 융합기술 이런 쪽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모두 노력해서 제대로 해보고 굉장히 역량이 큰 그런 집단이고 그런 나라인데요. 새로운 산업, 네. 저희 AI 강하잖아요. 예. 또 디지털 헬스케어 굉장히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기관이나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 허들,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허들 때문에 저희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짜여져 있는 책자를, 규정을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한 달 후면 그 경쟁사가 나오고 하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틀에 맞추면 이거는 또 뭐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 잘 사는 나라의 선진국 이런 나라에 따라가기는 불가능할 거라서 새로운 산업이나 혁신 기술에 대한 거를 놓치지 않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보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좌장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으로도 잘 아신다고 하는 서두의 말씀을 신뢰를 하고 싶고 신뢰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행동을 해야 바뀌니까 행동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바이오리스 기업에 투자를 하면 마일스톤을 정해요. 지금부터 5억, 10억을 시드 때 드리니까 1년이 1년 반 사이에 어떤 단계까지 가세요. 예, 전임상 끝내셔야 됩니다. 그럼 후속 투자합니다. 그리고 IND 받으시면 밸류를 2배로, 3배로 후속 투자합니다. 이렇게 정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개발하고 하는 거 밤낮으로 해서 되게 잘 하시죠.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제 인허가를 과정 다 보면 노력해서 넘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니까 굉장히 이제 뭐 스트레스 이런 건 말도 아니고요. 거의 뭐 죽기 살기로 이제 그런 쪽에 매달리고 하는데, 저는 이 행정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분야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냥 이 스타트업이 하는 것처럼 마일스톤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앞으로 2년 동안 의료기기 지금 뭐 저희가 한 2등급 정도 되면 인증하는데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거를 저희가 앞으로 2년 동안 몇 프로 줄여보자 이렇게 그냥 목표를 딱 정해놓고요. 그러고 나머지들을 많이 이렇게 맞추는 그런 형태에서 마일스톤을 좀 정해서 좀 건의도 하고 좀 제시도 하고 해서 이렇게 풀어보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건의드리는 방법은,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서류를 처리하는 이런 그 어떤 그 행정하는 분들의 그 이 어떤 손이 많이 거치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 갖고요. 이거를 최대한 좀 시스템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오늘 모인 분들만 모여도 아마 뭐 이게 시스템화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같은 거는 빠르잖아요. 같은 거는 되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새롭게 검토하거나 뭔가가 좀 다른 트랙을 타야 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같은 것도 저희는 같은 기간이 걸린다는 게 같은 걸 반복해도 같은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고민스럽고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그냥 100%, 99%, 90%의 시스템화를 해서 예, 같은 룰을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건 그냥 빨리 이제 갈 수 있도록 예, 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내용도 좀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뭐 선언적인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뭐 적용되는 게 많지 않아서 그냥 시스템화해서 저희는 같은 토대로 같게 간다고 하는 어떤 트랙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좀 적용하는 예, 이런 방법을 정하고요. 오늘 주제가 잘 정했습니다. 주제도 허들이라고 하는 거에. 그리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이제 2시간 정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너무 의미 있는 가슴 벅찬 단어를 들었어요. 예, 저희가 스피드, 속도라는 말도 듣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허들은 일정한 속도가 있어야 넘을 수 있어요. 예, 그쵸? 예,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나 행정기관은 허들을 조금만 낮춰주시고 또 나머지 이제 지원기관이나 저희같이 투자기관들은 일정한 속도를 좀 붙여서 예, 그거를 좀 훌떡 넘어서 새로운 어떤 더 큰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가능성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속도고 스피드가 있어야지만 허들을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른 데도 가서 한번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AI 쪽 그거를 꼭 우리가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도 사실은 평소 같은 생각입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는 세 곳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단순히 네이버, 뭐 카카오 같은 포털을 떠나서 사실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뭐 게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독일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요새 또 이제 AI 바람 불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과연 거기서 우리가 구글하고 경쟁해서 요새는 이제 구글도 아니죠. 오픈 AI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거기하고 경쟁해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돈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뭐 한국어는 괜찮다고 하지만 구글이 이번에 바드 그거 하면서 이제 했던 게 영어 그다음에 한국어하고 일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언어의 장벽 갖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조금만 이렇게 포인트를 돌려보면 그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 아닐까. 아까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의료 데이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방법론 관련해서 마일스톤을 정해서 하자라는 거하고 같은 것도 좀 빨리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보면 규제 로드맵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AI 쪽도 나와 있고 로봇하고 드론도 나와 있고 그다음 그 정도 나와 있는 걸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도 하겠다고 했는데 요번에 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 어디 이렇게 찾아보면 2건 정도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발표는 했지만 정작 로드맵은 사실 지금 제대로 된 로드맵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같은 거를 빨리 하자라고 해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신청이 많이 온다. 그거 빨리 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법안을 개정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스피드 측면에 있어서는 좀 너무 늦지 않나 그런 참 아쉬운 감이 들긴 합니다. 다음은 웰스케어의 이성원 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웰스케어 대표 이성원입니다. 저희는 의료기기를 하고 있고요. 광생물학적 변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재활 치료 기술을 인체에 적용해서 퇴행성 질환이나 뇌질환을 치료하는 3등급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말씀들 이제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냥 정면으로 맡고 있는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필드에서 제가 그냥 정통으로 이런 규제들을 다 헤쳐가면서 매출을 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스피드 뭐 속도죠, 규제 속도 이런 거 말씀 주셔서 제가 그냥 느낀 거는 그냥 저는 다 그걸 바뀔 기대를 아예 안 했어요, 사실은. 그걸 바뀌고 뭐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규제나 행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그냥 개발해서 허가받고 팔자. 이게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료기기 사업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왔던 것 같고요. 제가 뭐 정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할 때마다 이제 이런 정책 포럼이나 규제 개선, 규제 타파의 회의에 가끔 게 오면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안 바뀌었어요. 매년 더 강화됐습니다. 사실은 없던 규제들이 매번 생기고 어떤 A라는 얘기를 하면은 A 플러스 알파가 돼서 다시 또 큰 산이 더 정교해져서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게 느끼다 보니까 사실 사업하기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그 길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서 사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고 뭐 대의적인 게 있고 사실 급한 게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급하고 좀 이렇게 또 그나마 좀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제로 일단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 원래 의료기기 업체들은 기존에 이제 생산 실적 보고라고 기존에 제조했던 것들은 이제 식약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식약처 분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하나 생겼어요. 몇 년 전부터 공급 내역 보고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료기기들을 이제 어딘가 의료기관이나 어디에 공급 이제 판매한 거죠. 판매한 거를 보고해라. 시스템에 입력해서 이제 보고해라. 라는 이제 겁니다. 근데 이제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이제 그 위해도나 위험성에 따라서 낮은 게 1등급, 높은 게 4등급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2등급에서 많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체온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1등급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화상을 입었을 때 망붕대라고 해서 이제 감는 거 이런 것도 1등급 의료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모든 단 하나라도 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니까 체온계나 뭐 이런 것들 거즈부터 해가지고 이런 1, 2등급들 더 나아가 3등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시스템에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료기관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아는 체온계 유통하시는 분들도 10명이 안 됩니다. 대부분. 근데 이런 분들이 그걸 하나하나 입력을 하는 인력을 위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거즈 팔고 뭐 망붕대 팔고 이런 의료기관에 하는 분들이 다 이거를 하나씩 다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필드에서는 고민하겠죠. 이걸 축소 보고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인 거죠. 사실 과도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유예가 됐었고 좀 이게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조짐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거를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등급 의료기기를 하고 가정용으로 파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그 의료기관으로 만약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겁나는 게 이게 물량이 터졌어요. 예를 들면 10,000개가 하면 저희는 10,000개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요, 이게 규제나 이런 행정에 대해서 얻은 이익 대비해서 기업이 갖고자 하는 그 불이익이 너무 큰 어떤 이런 경우들은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의료기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여기에 다 말씀 주셨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 정말 이제 피부에 바로바로 그냥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은 많은 분들이 좋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 앞으로 이게 해서 잘하자 이러고 끝나고 이제 가는데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주관적이고 모호해서 이거는 처벌받기 전까지는 제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광고심의나 뭐 자율심의기로 바꿨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누가 이제 민원을 넣으면은 그게 일단 들어와서 소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기업의 어떤 활동들을 그 위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무죄로 판단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서 사전에 좀 이렇게 확인을 받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확인을 구하면 대부분 모르겠다예요. 제가 한 수십 번 해봤습니다. 식약처에 이게 의료기기에 해당됩니까 아닙니까 모른다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와요. 식약처에 똑똑하면서 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거에 대해서 규제에서 해석에 대한 유권에서도 안 해주면서 처벌은 그대로 오는 이런 부분들이 그 스타트업들한테 되게 이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명확히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 다른 분들은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저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규제가 있으면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저도 사실 그 이렇게 의료기기 쪽에 있는 분들 이렇게 그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먼저 여쭤보는 게 그거거든요. 아, 이거 새로운 건가요? 그래서 새롭다고 하면은 조심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료기기 하시는 분들도 이제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스타트업 그 피칭 하는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그렇게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새로운 거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대하고 그때 같이 하는 어느 그 스타트업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기기 쪽에서의 혁신 의지를 스스로 이렇게 많이 꺾어내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 규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더 붙어서 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요새 규제 개혁을 싫어한다고. 규제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나온 결과물은 규제 개혁이라기보다는 규제 부담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랬고요. 아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게 사전에 확인을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런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예를 들면서 매번 이 네거티브 규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행정부에서 그렇게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심리를 해요. 근데 법원의 심리가 뭐 오늘 가면 내일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행정부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권 해석을 할 권한이 있고요. 법원에서는 대개 받아들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어보면 공무원이 아, 이거 뭐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 그거 위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 사례 얘기하시면 쉽게 아실 겁니다. 타다가 대표적으로 그랬거든요. 타다 처음에 나왔을 때 정부 부처들마다 막 나서서 저렇게 혁신적인 좋은 사례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부처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법무부가 나와서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그때 갔었을 때도 나중에 부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는 언제 합법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네 분 민간 분야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기업벤처부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 쪽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산업통상자원부 송영진 과장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송영진입니다. 먼저 최근에 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 기업, 모든 기관들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최근에 고령화, 초고령화라든가 이런 사회적 여건이 바이오 산업이 점점 더 유망해지고 그 미래의 유망 산업을 이제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런 게 아닐까. 우리도 그런 바이오 산업 육성에 또 적극 나서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규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뭐 규제 부처에서 좀 오셔서 말씀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어떻게든 지능부처만 두 군데가 나와가지고 저희는 여러분 편입니다. 그 국내 바이오 산업 특히 이제 제약 산업을 말씀드리면 이제 1945년에 조선약품공업협회인가요? 그게 이제 출범 그게 제약 바이오 산업인데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간 특히 이제 인체 생명과 관련된 분야다 보니 그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켜켜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수십 년간 쌓인 규제가 단 한순간에 일거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리고 또 국내 바이오 산업이 최근처럼 이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또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도 그 전체 역사에 비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신약도 우리 기업들이 드디어 이제 성공하고 도전하기 시작하고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AI 융합된 뭐 새로운 의료기기라든가 다양한 신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면서 산업도 커지고 또 이렇게 산업이 커지다 보니 현재 규제가 새로운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반성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최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식약처에서도 기존 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기에 대한 뭐 디지털 치료기기법 이런 것도 지금 국회에 발의된 게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법도 지금 3개 상임위에 이제 3개 법안이 발의된 게 있고 다양하게 이제 법안 발의되고 있고요. 기존 법률도 이제 개선되는 노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아까 계속 속도를 말씀하셨는데 속도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국회라든가 프로세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은 걸리고 있지만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규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기존 규제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못 따라가는 문제, 또 규제 자체가 없어서 지금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제가 고민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아까 또 인허가 기간도 최근에 막 딜레이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사업도 활발해지고 제품 개발도 활발해지면서 이게 인허가 신청 건수가 워낙 늘다 보니까 아마 심사 인력도 부족해서 그걸 제대로 처리하는 데 시간이 점점 더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처에서도 아마 심사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인력 확충을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하여튼 저희도 계속 그 기업들의 여러 가지 예로상을 접수받아서 또 규제 부처에 계속 전달하고 피드백하고 같이 상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예산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R&D 예산 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텍의 특성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여기 계신 분 다 이해하겠지만 예산 관련된 정책 당국이나 아니면 국회나 이런 분들 좀 종합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반 제조 업종 같은 경우에는 R&D와 그 생산 이게 딱 구분이 되지만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R&D가 공장을 운영하는 거고 돌리는 거고 그리고 R&D의 결과물이 사실 상품 제품입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이 열심히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공장 운전자금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고 그 R&D 성과물이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될 수 있는 것 지원하는 게 바로 수출 지원하고 연결되는데 결국에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건 결국 R&D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 특히 산업부나 저희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R&D 이런 지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지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R&D만의 또 저기 체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설득 노력을 계속 하지만 또 다각적으로 여러 언론이나 우리 업계나 또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이오텍의 특성에 따라서 R&D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R&D 얘기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부 R&D 예산 중에 바이오 분야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R&D 비중이 꽤 높습니다. 꽤 높아서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한데
근데 이제 민간 R&D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분야의 민간 R&D는 다른 업종보다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뭐 글로벌 빅파마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빅파마도 많지 않고 대부분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정부 R&D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실 때 진짜 바이오 R&D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 좀 분위기를 더 좀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는 역으로 보면 정부 내에서 지금 하시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그 창업생태계과의 배원길 사무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배원길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 산업부 저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저희 중기부도 이제 지원 부서다 보니까 이제 좀 다행히 오늘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저 쓴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래서 거기 그 부처분들 아직 못 오셨네 약간 그런 이제 생각도 보는데요. 일단은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중기부라는 조직을 잘 아시겠지만 중기부는 이제 특정 산업에 대한 이제 이거 지원 그런 것을 목적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벤처라는 이제 넓은 범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특정 뭐 분야에 대한 그런 지원들 타겟팅이라는 지원이 그동안 잘 없었는데 이번에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최초로 저 K 바이오 랩 허브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23년부터 인천 성도에 저희가 이제 인천시와 연세대와 협력해서 이제 보스턴 유명 보스턴 클러스터의 랩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 전문 육성 이제 지원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구축 시작해가지고 이제 건축하고 이제 설비들이 마감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갖다가 이제 특화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60개씩 3년에서 120개를 총 이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자립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와서 느낀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이제 특히 저도 이제 이 업무가 처음이고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이 육성 이제 시설을 만든 것에 대해서 처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설 짓고 이제 스타트업들 이제 특히 바이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창업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공용 시설이라든지 이제 입주 시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이 있으니까 이제 R&D라든지 그런 이제 필요한 그것들 지원하고 그다음 전문가들 이제 설비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 이제 그런 분들 지원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중요하니까 이제 각 이제 뭐 병원들 이제 뭐 저 앵커 기업들 이제 우리 연구소들 이제 학계들 이제 대기업 그런 분들이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들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성장해 나가고 이제 그 성장해 나간 기업들이 이제 그래서 육성이 되고 나면은 보스턴처럼 거기서 클러스터 내 자리를 잡고 다시 그분들이 이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개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 담당자로서 접근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들어와서 이제 여러 전문가님들하고 이제 여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제가 생각해야 될 일들이 더 있겠구나. 지금 이제 단순히 저희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R&D 지원, 전문가 지원하면서 이제 규제과학 분야라든지 인허가 쪽의 전문가들을 특별히 또 이제 그쪽에 스타트업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예정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 필요하겠지? 그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약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 제대로 준비해야지 이거 잘못 준비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제 쿠키뉴스와 이제 거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 하고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들었으니까 업계 얘기를 더욱더 열심히 들어가지고 지금 만드는 이제 K-바이오 랩허브 조금 더 진짜 실속 있게 이제 진짜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기부에서 이제 이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인천 쪽에서 하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는 중기부에서 지금 규제 특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규제 특구의 수도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인천은 이렇게 규제 특구로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법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안에서 좀 논의하셔가지고 부처 내에서 논의하셔서 좀 해주시면 이 클러스터가 진짜 그 보스턴 당초에 이제 생각했었던 그 보스턴만큼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다음에는 그 보건산업진흥원의 한경주 책임연구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보건산업진흥원 정책연구센터 한경주입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발표해서 이점은 앞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종합해 볼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제 중복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이제 현장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규제 관련돼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체감이 안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은 지능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으로서 그 부분에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하고 더 소통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지능기관에 근무한 지가 10년이 조금 더 넘었는데요. 지금 10년 전과 지금을 이제 10년 단위로 프레임을 잘라서 보면 바이오스 국내 산업은 굉장히 큰 변화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013년에 처음으로 이제 자본시장에 이제 정책펀드라는 게 바이오스 쪽에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 등 관련법 등 첨단 의료 산업 그리고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아졌죠. 10년 전만 해도 국내 바이오S 스타트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S 기업만 거의 20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100개 정도는 기술 통해 상장으로 상장돼서 지금 IPO가 돼서 코스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거든요. 기술통해 상장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2015년도 이후에 이제 상장이 많이 되고 자본을 공식 시장 자본시장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결코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포인트 토론에서 얘기할 주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보상 관련된 부분, 하나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바이오스 산업은 뭐 다 아시다시피 복잡하죠.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고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지식 기반 산업이다 보니까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어렵죠. 사업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초기 단계에서 보상까지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측면에서 정부도 그동안은 혁신 시스템에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을 통해 가지고 저희 정부나 아니 저희 지정기관 등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한 각도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항상 열려도 있긴 하지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속화 측면도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 혁신 시스템의 가속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통일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바이오스 산업 시장의 한 가지 더 큰 또 일반 산업하고 다른 점은 보건의료 시스템이 별도로 또 존재한다는 거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건보로 보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연계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바이오스 시장이 선순환이 돌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혁신 시스템까지는 어느 정도 고도가 많이 되어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문제점 이슈도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편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이제 보험 건보 재정이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불제도가 해외가스까지다 보니까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의료 공급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희 실비보험이 대부분 국내 3분의 2 정도, 거의 65%에서 70% 정도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비용도 굉장히 부담을 합니다. 건보 재정은 굉장히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힘들어질
인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와서 이제 보건의 시스템을 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나처럼 쉬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한 번 들어가면은 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새로운 신기술은 혁신 기술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기반의 혁신 의료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편입을 시켜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제도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제약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급여 아니면은 나머지 비급여로 사용 가능하죠. 근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행위에 관련된 의료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해서 비급여 아니면 원래는 급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건보 재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 영역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 비급여도 아니고 급여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보상받을 길이 없고 현장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이슈가 발생해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혁신의료기술 평가제도도 만들고 신속 심사제도 만들고 뭐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이해 신기술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포지티브로 하게 되면 일단은 비급여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한 가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얼월드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규제라는 게 불필요한 규제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쟁력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만 경쟁할 건 아니잖아요. 그거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스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 전 세계 시장이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역시 규제가 너무 약했을 때 과연 그게 글로벌 시장에 의해서 경쟁력이 있을지라는 부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을 내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리얼월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보 재정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 재정 일반 회계든 아니면 이번에 그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 재정 내 혁신 계정을 뭐 신설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다, 추진 중이긴 한데 아직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재정 아마도 하게 되면은 건보 재정에 이제 국가 일반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부분 아니면 건강진흥 기금에서 메이크업해주는 부분 가지고 아마 혁신 계정을 할 생각을 추진할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일반적으로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실제로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목적이 그냥 실증 사업이나 시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험 체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시범 사업 및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데이터 자체가 글로벌 갈 때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갈 때 가장 큰 이슈가 아니 너네 나라에서도 실증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받아주지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고요. 보상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는 뭐 다시 아시다시피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가 지금 6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3개가 지금 프로젝트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3개가 이제 지역 한정형 뭐 특구 지역 내에서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고요. 바이오스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도 지금 도입하려고 뭐 복지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현재 바이오스 분야도 산업부의 산업융합이나 과기부의 ICT 융합을 통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특히 디지털리스 분야는 ICT 융합하고도 접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돼서 현재까지 한 860개 정도의 승인 과제가 있고 그 중에 무려 23% 정도인 200개가 좀 못되게 바이오스에 유관된 그 규제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가 그 정도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이제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뭐 의료기기, 의약품, 뭐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게 그 중에 절반 정도인 뭐 100개 조금은 못 되는 정도 수준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디지털 헬스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규제 샌드박스가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법을 만들든가 제정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을 하던가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된다는 담보도 안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하기 어렵죠. 근데 규제 샌드박스가 되면 적시에 뭔가 이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것으로 행정연구원에서 재작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승인기업과 비승인기업 다 포함해가지고 한 80% 정도가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바이오스 분야도 약 78% 정도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그에 대한 뭐 이유는 뭐 적지 병이 가능하고 이제 복지부가 특히 복지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부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게 맞느냐라는 뭐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규제는 중위 재물이 깎지 못한다고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긴 하고 반대로 기대하는 쪽에서는 복지부가 규제를 실제로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 차원에서 샌드박스를 주관부처 운영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업계에서는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전문성 차원에서 어차피 규제부처가 복지부이기 때문에 주관부처를 통해서 복지부로 가든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나 이런 부분, 전문성 차원에서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복지부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제 법이 이제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작년에 이제 의원입법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10월에 아마 디지털에서 진입법에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법안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저희나 뭐 부처에서는 됐으면 좀 긍정적으로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도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실제로 바이오스 분야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 작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규제부처가 주관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비규제부처가 운영하면서 규제부처를 끌고 가는 게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이제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거기 이제 내용들 보면 규제부처가 하는 게 낫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례로 나왔던 건 보건복지부는 아니고 금융위가 지금 자기 소관 규제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규제부처가 허용하지 않으면 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처에서 아무리 뭐 하자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기업에게는 더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일단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 정작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가 진행이 안 되고 그때 가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다 빠지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실 그런 상황들에 빠지게 되는 것 같고요. 혹시 오늘 토론자들 중에서도 뭐 추가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얘기를 다 못했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네, 제가 예. 네,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이제 건의하면서 시스템화를 하자고 한 거를 조금 부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결제를 하거나 단계로 올라가면 부담이 있잖아요. 예, 그게 항상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 얘기한 거는 그냥 여러 가지 규제나 지켜야 될 거는 반드시 지켜야죠.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 예외적인 거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 빼고는 그냥 프로그램이 그냥 승인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결제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단계별로 결제를 시작하게 되면 결제를 올리는 분부터 해서 중간에 이렇게 결제를 하면 모두가 부담이 해서요. 지킬 게 너무나 많아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 그런 거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지금 뭐 AI 때문에 나오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거라서 되게 좀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한쪽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먼저 하는 거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그게 일하는 분도 또 결제하는 분도 부담이 적어지면 아마 되게 선호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시작은 쿠키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분위기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B형 감염 백신을 전 세계 처음으로 만든 나라는 한국입니다. 예. 예, 한국이 B형 변형 백신을 B형 감염 백신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돈을 벌고 승인이 다른 나라는 프랑스가 제일 먼저. 예. 저희는 기준도 뛰어넘을 허들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예. 그런 아픈 시간을 다시 또 이제 겪지 않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스타트업을 제가 이제 많이 보니까 스타트업이 보면 그 기간이나 이런 거나 어떤 어떤 기준을 저희가 없애자거나 낮추자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낮추는 거는 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나 뭐 건강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실제로 어떤 난이도를 높이자 낮추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혹시나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예, 그 난이도는요 넘어야 돼요. 그래야 글로벌도 갈 수 있고요. 또 그 난이도가 낮은 상태에서 시장에 갔다가 어떤 문제가 되면 그거는 뭐 기업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오늘 얘기를 여러 가지 하면서 대충 넘어가자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닌 거를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저도 이제 잠깐만 좀 얘기 드리면요. 그러니까 규제를 좀 볼 때 그러니까 기업이 극복할 수 있는 규제가 있고요. 아예 극복할 수 없는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다 국내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런 극복할 수 없는 규제 부분은 실질적으로 빨리 해소를 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하셨던 AI 관련된 거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이런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은 곧 사라진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은 유헬스케어 기업이 실은 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거든요. 용어만 달라졌을 뿐이지 실은 똑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AI 기업이라는 게 물론 이제 CDSS 관련된 이런 부분이야 좀 별도이지만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연결돼서 하는 AI 기업들은 실은 똑같은 운명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개정이 돼서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극복 가능한 규제들이거든요. 아까 의료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IVD법은 실은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기업이 스타트업들이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극복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문서를 써야 되는데 그 인허가 관련된 양식에 대한 문서를 제대로 그 법에서 제시했던 그 사항에 맞춰서 쓸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은 그러니까 TP라든가 이런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신속하게 기술 지원을 좀 받아서 극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자체적으로 뭘 해보겠다라고 하면 좀 쉽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규제긴 규제인데 그 실질적으로 약간 그 뭐랄까 그러니까 상당히 업체를 좀 곤란하게 하는 규제.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거나 팔거나 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그 부분이 너무 많은 기업의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별도로 또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요새 이제 그 많이 이야기하는 그 시중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 바이오헬스 분야가 특히나 기간도 길고 규제도 더 까다롭고 해서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꺾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변하면서 그래도 계속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늘 개최해 주신 쿠키뉴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